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고의 독서 1강 그 수능적 독해법 우리 74쪽부터 75, 76, 77까지 요 두 지문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있잖아요. 배운 것들 뭐 접근 순서, 그 다음에 스캔하는 방법 중에 이제 키워드를 찾고 끊어주고 문제 유형 분류하고 순서 짠 다음에 독해 포인트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두 지문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적용이 되고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퀴즈까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제가 낼 거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간 테스트에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상을 본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또 끝부분에 나올 줄 알고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반드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74쪽이에요. 1강입니다. 독해 포인트까지 배워봤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빈 교실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단 표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74쪽. 이 질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하세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안 풀어보셨다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문단 체크 해보시고, 자, 이제 스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스캔 작업. 자, 1문단에서 먼저 스캔 작업하면 이 두 가지죠.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정책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독점이나 담합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이에요. 그럼 1문단은 주로 이제 경쟁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는 거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나눠진 건 체크하시고 경쟁 정책의 기본적인 정의를 밝히고 있겠죠. 어떤 용어가 처음 나오면. 자, 그 다음 2문단 3문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가 담합 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생산적 효율이에요. 그쵸? 이렇게 문제 기호로 된 거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생산적 효율. 자,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담합 표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정보겠죠? 그럼 요 문단은 생산적 효율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경쟁 정책 중에서. 자, 3문단 다음으로예요. 배분적 효율입니다. 여기 반면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분적 비효율이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 3문단은 배분적 효율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거예요. 배분적 효율. 그래서 한번 끊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밖에서 칠판 지우개를 빨고 왔더니 너무 추워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4문단 한번 볼게요. 자, 4문단은 검은색으로 4문단은 다시 경쟁정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 뭐 3개 문단 정도 됐으면 이미 경쟁정책은 다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정책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불리한 결과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죠? 자, 5문단 이런 문제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비자 정책, 아무래도 이 경쟁 정책의 문제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문단에 가서야 이제 소비자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유형 분류하라고 그랬죠. 문제 유형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설명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정의하고 유형을 제시한다.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서 부각한다. 뭐 빗대어서 제시한다.
두 정책 각각의 기능,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 뭐 4번, 5번만 봐도 좁은 범위의 문제가 아니죠. 답의 근거가. 지문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긍정형 발문은 A 유형으로 해달라고 했죠.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 딱 봐도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문제 생김새만 봐도 우리가 체크했던 용어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점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비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 사실 이런 3번과 같은 유형은 잘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비문학에서는. 사실은 소설에서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 점점이 분포되어 있는 거고, 항상 그 밑줄 문항은 근처 문맥에 답이 있어요. 근처 문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처 문맥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B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발문 보시면 알 거예요. 발문에 이제 용어가 나와 있죠. 항상 이렇게 문제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용어도 같이 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C의 오문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서를 짜라고 그랬죠. 순서 한번 짜볼게요. 순서 짜보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2번, 3번을 같이 제거를 해주면서, 그쵸? 둘 다 B유형이니까 4번 풀고 1번 풀면 순서가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풀이 순서까지 짜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1차 독해 선문단까지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1차 독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문단은 경쟁 정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용어 체크한 거, 2개 나눈 거 체크해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도끼 포인트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인데, 이렇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두 정책이 뭐가 있다?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다. 우리가 키워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 정책은 본래 경쟁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항상 그 주변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본래 독점이나 담합득과 같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독점이나 담합을 하게 되면 경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가 유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쟁 정책이라는 것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들을. 그래서 독점이나 뭘 규제한다고요? 담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항상 이 영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필기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멈췄다 필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뭐 1시간 만에 끝날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 정책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정책이 이렇게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산적 효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 3번이죠. 생산에서 효율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렇게 증감 관계를 다루는 걸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지문에서 다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변수들의 이런 증감 관계는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적 효율이 뭔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생산적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거나, 그쵸? 혹은 생산을 더 많이 하면, 그쵸?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생산적 효율이 더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팔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면 또 기업에게는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발생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효율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 독점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생산적 효율을 달성하면. 그래서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을 추구해서 발생한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비자 권익에 기여한다는 거죠.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 효율은 이런 경쟁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따라서 자 항상 이거 우리가 이제 강화 표시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산적 효율을 달성하더라도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정보는 뭐냐면 생산적 효율을 달성을 하더라도 여전히 뭐는 필요하다? 독점에 대한 감시나 규제. 이게 바로 경쟁 정책이잖아요.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상문단은 배분적 효율이에요. 배분적 효율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쟁이라도 난다,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재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가 생기게 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그 독점 기업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채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비용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서 가격을 높여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배분적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분적 효율은 뭐라고요? 소비자의 만족, 이걸 효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만족이 커지도록 자원이 충분히 배분이 돼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래서 언제든지 살 수 있어야 되죠. 시장이 만약에 독점 상태에 놓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아요.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가격만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켜요. 근데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됩니다.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분적 비용이 발생되면 시장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 경쟁 상태여야 돼요. 경쟁을 안 하게 되면 배분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이런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1차 독해가 끝났습니다. 우리 2번부터 봐야죠.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나 내용을 보시고 이 B유형을 풀 때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B유형을 그래서 풀 때 이게 중요해요. 2학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B유형을 풀 때 내가 읽은 내용이 이제 순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선지에 있는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 이건 소설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소설 같은 거 풀 때 실전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내용이나 키워드를 빠르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특히 키워드가 중요하겠죠. 1번은 키워드가 있어요. 배분적 효율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는 정보입니다. 요건 아직 모르고요.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달성하더라도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쟁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필요성이 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빠르게 푸는 겁니다. 4번, 5번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어서 푼다는 거는 이렇게 좀 빨리 찾아주는, 그쵸? 선지에 보는 개수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번에 1번을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위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업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이라고 했죠. 그걸 우리 여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문맥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독해 들어가 볼게요. 자,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어요. 그죠?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을 통해 봤습니다.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아요.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한계겠죠.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오문단에 있는 소비자 정책이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남는 문제는 뭐냐? 7번째 뭐.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같이 보시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이익인데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경쟁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 소비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일부 소비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쵸? 경쟁 때문에 퇴출된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AS 같은 걸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면.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경쟁 정책은 전체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기호가 나온 부분도 독해의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경쟁 정책은 전체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경쟁 정책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선이 있었고 다음으로가 있어요. 이런 단화 표지들 뒤에 나온 정도는 중요해요.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라는 건 협상 능력이나 이런 것들. 기업이 월등히 그런 것들은 잘하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면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 즉, 두 번째 문제는 경쟁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소비자가 기업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인데 이거는 경쟁 정책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쟁 정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점이나 담합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비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정책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걸 보완해 주는 건데 요걸 보완해 주는 거죠.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에요. 소비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소비자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런 것들에 뭐가 있는지 조치 한번 살펴보시죠.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이라든지 상품 정보 공개, 아까 이제 원산지 공개 같은 것도 그러하죠. 그 다음에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도 실시하고 분쟁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팁을 드리겠지만 이런 열거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열거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소비자 정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독해 포인트 몇 개 잡아봤습니까? 11개 잡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잡으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번 일단 먼저 보시면 되죠. 자, 니은은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그죠?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주기 어려운 문제죠. 아무래도 불리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맞아요.
리을은 경쟁 정책 이외의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 정책이죠. 소비자 정책.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빠르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소비자 정책만 찾으면 되죠. 우리가 10번, 11번 정보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시에 대한 건 10번하고 11번 정도죠. 자, 원산지 표시이면 상품의 정보 공개죠. 맞습니다. 그럼 기업 들어가는 거 해야 되니까 3번, 5번은 제외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피해 예방 교육, 그죠?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논리로 1번 아니면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분쟁, 아까 분쟁 해결해 주는 것도 소비자 정책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1번 한번 보시죠. 근데 왜 리을은 왜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리을은 이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잖아요. 담합을 조사하는 건 경쟁 정책이죠. 독점이나 담합을 규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을은 소비자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뭐 1번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없나요? 있나요? 없죠.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면 됩니다.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빗댄 것도 안 나왔어요.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 바로 이거죠. 이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A로 풀어야 되냐? 각각의 기능을 밝히는 것까지 보려면 소비자 정책의 기능도 밝혔잖아요. 5분단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A 유형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역사적 측면의 고찰도 아니죠. 자, 어때요? 금방금방 풀죠?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좀 긴 지문에 하나 적용을 좀 해볼게요. 다음 지문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스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구속을 좀 늘릴게요.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가까이 이제 좀 뭐 PC에서 보시는지 패드도 좀 이렇게 넓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문단 이렇게 2문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 표시해 보시고요. 굉장히 문단이 좀 깁니다. 길어요. 자, 스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수기, 치인, 성인 이런 거예요. 수기와 치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가 있는 거 체크해줘야죠. 성인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는 수기, 치인과 성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 이름 여기 성악지표 이것도 좀 체크해주고요. 수기, 치인과 성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문단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수양론, 경세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기가 있네요. 그래서 계속 이와 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양론과 경세론도 있지만 여기는 이와 기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묘가 있죠. 그래서 이 문단은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기지묘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3문단이요. 여기 닫고 올게요. 자, 3문단. 자, 수양론 여기 이통기국이에요. 여기도 이와 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통기국 설명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질변화로 그래서 거경, 공리, 역행 이런 게 전문 용어예요. 용어가 좀 많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와 기 설명하면서 이통기국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경, 공리, 역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3문단까지 했으니까 한번 좀 끊어주죠. 이렇게 끊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스캔 또 해볼게요. 자, 뒤에 또 먼저 스캔을 또 해보면
4문단 또 이 율곡 다시 나옵니다. 법제개혁론이네. 무슨 론 하는 거는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무슨 론 하는 건 전문 용어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문사 있고요. 책 이름. 그 다음에 선조가 나오네요. 이와 기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선조가. 됐어? 그래서 법제개혁론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와 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이제 법제개혁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자, 5문단 계속 법에 대한 얘기 하고 있죠? 수교, 록, 대전. 그죠? 이 세 가지. 수교, 록, 대전에 대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6문단. 조금씩 영상 멈춰가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6문단. 자, 경국대전 나와 있고요. 성종, 그 다음에 양법미, 조정성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법미, 그 다음 조종성헌. 알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문단 다시 한번 법제개혁론 얘기해요. 조종성헌 얘기가 나오고요. 조종성헌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쵸? 여기는 다시 한번 이 조종성헌이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더 끊어도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1차 독해, 2차 독해만 하기 위해서 좀 나눠봤어요. 질문이 상당히 길고 이런 경우에는 뭐 15개, 16개 정보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분이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12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 봐야죠? 생각했기 때문에. 자, 1번 내용 취업죠. 무조건 뭐 B입니다. 부정형이니까. 용어들 한번 보시죠. 성악, 성악집의 수교, 대전, 경국대전. 뭐 거의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대체로 이렇게 키워드를 파악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있는 선지, 그러니까 어느 문단의 답의 근거가 있는 선지인지를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자, 여기 또 이와 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율곡의 관점에서. 그죠? 여기 이제 용어들 볼게요. 기, 기. 그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와 기를 많이 설명했던 게 어느 문단이냐면 이거 1차 독해할 때 끝날 거예요. 지금 이와 기를 설명한 게 어딥니까? 주로. 2문단이 주로 많죠. 뭐 3문단에도 이와 기가 있어요. 그러면 2, 3이라고 놓는데 2문단에 주로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마 높을 거예요. 그래서 2, 3을 일단 놓죠. C에. 그러니까 이건 1차 독해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끊어야 되느냐면 정보가 뒤에 거하고 저런 건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3문단. 기억에 관한 얘기. 기억이 뭔데요? 기억 보시면 수기치인이네요. 뭐 주로 앞에 있는 걸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러면 용어 한번 보시죠. 아하. 이게 뭐 똑같습니다. 수기치인 이기지며 나오고 수기치인 뭐 역행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주로 2에서 3문단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1문단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 3번은 다 앞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요. 4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상 철학 지문의 특징을 할 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런 유형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는 잘 나옵니다. 제3의 견해를 주고 율곡과 플라톤의 견해인데 그럼 여기 율곡의 이 뭐 성인 이 이것도 지금 용어를 보시면 거의 앞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앞에서 끝나줘야 돼요. 그럼 1번이 아마 정답이 뒤에서 나오는 게 높습니다. 평가원 거는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 3, 4번이 죄다 앞에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 3, 4번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뒤쪽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골고루 답을 배치를 하거든. 일단 그래서 1번은 일단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선지만. 이건 바로 나오네. 법제개혁. 율곡의 법제개혁. 이거는 주로 이제 뒤쪽이겠죠. 뒤쪽. B긴 하지만 특이하게 이건 뒤쪽일 거예요. 법제개혁론이 나온 게 4문단부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뒤쪽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기에 숙종인데 선지 한번 보세요. 이거 조종성원 얘기잖아요. 어차피 마지막에 다 읽어야 돼요. 조종성원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됩니다. 그냥 A로 놓죠. 뭐. 답의 근거는 물론 앞에는 아닐 겁니다. 앞에는 아닐 건데
그냥 다 읽고 푼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다 읽고 푼다는 점에서 어차피 답은 6번의 답은 이 뒤쪽에 몰려 있을 거예요. 조정성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우리가 딱 끊어준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로 나눠져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순서 한번 짜보죠. 순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문을 왜 아까 닫았냐면 지금 이제 내가 학원에 혼자 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누가 갑자기 막 들어오면 어떡해? 막 누가 들어와서 막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어떡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주간 테스트에 낼 퀴즈는 이기선이 왜 문을 닫았는가 라고 하면 밖에서 누가 올까봐 무서워서 이걸 주간 테스트에 제가 낼 겁니다. 알겠죠? 주간 테스트 한 문제로 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간 테스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썼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지 않은 겁니다. 됐죠? 자, 순서 짜보겠습니다. 자, 순서 우리가 1번부터 해줘야죠. 1번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풀면서 그 다음에 몇 번? 우리가 5번 풀고 6번 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푼다고 해서 그냥 척척척척 푸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앞과 뒤로 컨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와 기에 대한 거, 법제 개혁론에 관한 거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독해 들어가 볼게요. 3문단까지죠. 이와 기에 대해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기에 대해서 하는 게. 자,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합니다. 유학이. 자, 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합니다. 성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학은 뭘 통해서? 수기치인을 통해서 성이 됩니다. 쉽게 한자의 것을 풀이를 하자면 수기는 뭔가를 닦는 거고요. 치인은 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수양을 하는 겁니다. 알물 투철하고 뜻을 성취해 마을 바르게 자신을 닦는 거야, 수기가. 둘로 나눠볼게요. 수기와 치. 여러분들 편하게 독해 포인트 나누시면 됩니다. 수기는 말 그대로 수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닦는 거예요. 자신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인은 외부입니다, 외부. 집안을 바르게 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거나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를 다스리는 거예요. 집안을 평화롭게 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그죠?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인은 하늘의 뜻과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예요. 그럼 이걸 통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인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악지묘를 지어서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게 소망해요. 성악지묘, 이게 바로 성악지묘에 이러한 뜻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곡은 뭘 했느냐?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해야 돼. 자, 용어를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기를 위한 건 수양론이고요. 그죠? 수양론. 그 다음에 치인을 위한 건 뭡니까? 경세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법제개혁론은 저런 경세론과 관련이 있는 거죠. 법은 나라를 다스리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에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상철학 지문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이나 원리 이런 건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념, 법칙 이런 이상학적인 것들,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예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이고, 그죠?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법칙 같은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는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법칙. 그러면 기는 뭐냐?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간 끝이 나죠. 차이점이 있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인 겁니다. 뭔가 형체가 있는 거죠, 기는. 그래서 이하고 다른 점은 법칙이나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는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뭔가 형체가 있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물질적 요소. 그래서 이와 기는 자 이제 이기지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기지묘.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져요. 이는 현실 세계에서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묘라는 건 뭐냐면 둘은 구별이 돼요. 이와 기는 구별이 되지만 분리됨이 없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용어의 뜻 살펴봤습니다. 3문단 이통기국 알아봐야죠. 자, 그래서 이 수양을 하는 거, 수기와 관련된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해요. 자, 이통기국은 뭐냐? 또 이와 관계된 겁니다. 이와 기와 관계된 겁니다. 뭐냐면 이것은 만물이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다른 모습을 나타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까 이는 법칙이자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죠. 동일한 이를 공유해야죠. 근데 기는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다 사물마다 사람마다 기는 다 다른 거예요. 이는 동일하게 공유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통기국은 뭐냐면 다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기가 달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동일한 이를 공유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 그죠? 기질의 차이는 성인과 일반인은 다 만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성인과 일반인은 이가 동일합니다. 이가 동일한데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미 이 기질을 다 정화한 사람이에요. 이의 선한 본성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의 선한 본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탁한 기의 성질로 말미암아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 변화로는 뭐냐면 일반인도 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야? 이 탁한 기를 정화하면 이를 회복하는 거야. 그죠? 기를 정화시켜서. 그래서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이나 일반인 다 이는 갖고 있어요. 본성에. 하지만 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일반인이고 누구는 성인인데 그 기를 정화시켜서, 그죠? 병폐를 제거하면 됩니다. 기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제거해서 이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공부도 그렇죠.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동일한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질상의 병폐가 바로 뭡니까? 숙제 안 해오고, 복습 여러 번 안 하고, 끝까지 탐구 안 하고, 맨날 출석, 교재, 숙제, 이런 게 기질 병폐예요. 자, 그래서 기질 변화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 기질의 병폐가 생긴 거죠.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격, 그 다음에 궁리, 그 다음에 역행, 이게 이제 다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양 방법들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미 내재된冲动, 그게 바로 이죠. 이를 실현하는 거죠. 율곡의 수양론은 이제 나를 수양하면 그 다음은 어딥니까? 나가 끝났어. 그 다음은 어디야? 사회로 가야죠. 사회의 폐단을 제거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경세론이에요. 그 뒤에 이게 법제 개혁론과 이어지는 겁니다. 법제 개혁론. 이렇게 지문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양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거경, 궁리, 역행이 있습니다. 거경, 궁리, 역행. 그래서 거경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는 거고요.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건 궁리.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면 여기 다시 한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위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들은 다시 한번 봐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1차 독해 끝났습니다. 1차 독해 끝났어요. 자, 그럼 한번 유형부터 살펴보시죠. 그죠? 성악이라는 것은 천도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거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아요. 성악지교에는 그죠?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1번, 2번 맞습니다. 여기 수교, 대전, 경북대전은 뒤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1문단에 나온 것들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다시 찾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2번.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거.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일 수 있죠. 그쵸? 변화되는 거니까요. 이는 항상 더불어 존재한다고 했어. 그게 이기지묘죠. 그래서 5번, 6번 정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는 만물에 대한 법칙이다. 벌써 뻥이죠. 이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죠. 법칙이라는 건 이입니다. 기가 아니고요.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죠? 벌써 풀었습니다. 자, 3번. 기억에 관한 예. 자, 수기와 치는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됨을 목표로 한다. 어설프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는 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를 정화시키는 게 기질 변화론이죠. 그쵸? 이는 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가 가능하다. 이기지묘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기지묘는 이와 기에 대한 겁니다.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는 거지 수기와 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가 틀렸습니다. 항상 정의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1문단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와 치인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 3번 정보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때? 맞죠? 3번이 정답. 이통기금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성인이 기질적 병폐 지니고 있어요? 아니죠. 기질적 병폐는 성인이 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거죠.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명합니다. 역행은 아까 공부를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국리라고 그랬죠. 용어가 틀렸습니다. 그건 정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달아주면 돼요. 아무리 긍정형 발맞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이제 푸는 방법들은 사상철학점에서 얘기할 건데 똑같이 공통점 차이점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항상 중요한 거는 보기를 볼 때의 큰 원칙. 지문을 독해의 포인트하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공통점과 차이점 어느 정도 찾아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아직은 할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은 지문 독해와 문제 유형 분류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비물질적이고 불변해 완벽한 거. 이거는 이데아는? 자,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상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에 똑같이 구현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좋은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완벽함이 똑같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종의 차이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데아가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 아까 이기지묘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 분리됨이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절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게 이기지묘잖아요. 1번이 답이에요. 그게 차이죠. 그렇죠? 이기지묘는 분리됨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까는 여기서 지금 플라톤이 얘기한 건 뭐야? 물질과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분리가 돼 있죠. 그 차이점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근데 이런 거 푸는 방법은 아직 완벽하게 익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제3의 견해가 나왔을 때의 공통점 차이점 찾는 연습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당장 뭐 잘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고사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문 독해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벌써 뭐예요? 2, 3, 4번 다 풀었죠? 그럼 이제 2차 독해 들어갈 겁니다. 법제개혁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문단입니다. 대사상간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 이제 경세론이야.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제개혁론을 펼쳤습니다. 법제개혁론. 이거 이제 10번 정도죠. 이는 많은 봉사에 잘 나타난다. 자, 선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뭐 선조도 그 이기지묘 요 이와 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바로 만원봉사야. 그럼 법제개혁론은 뭐냐면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건 법제이며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의 어진 정처 삼강의 오륜입니다. 이게 법제개혁론. 즉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는 게 아니라 법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법은 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왕도나 오륜은 이니까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왕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리해보면. 자, 법제개혁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에 속하는 왕도, 왕의 도리죠. 오륜, 이런 것은 못 바꿔야 이기 때문에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인 법제를 개혁하자는 얘기예요. 선조도 이와 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신하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법도 잘 바꾸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은 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질병폐론하고 똑같아요. 아까의 그 기질병폐론은 뭐야? 개인을 바꾸는 거라면 이 법제개혁은 뭐야?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곡 2의 견해가 그러하니까요. 얼마든지 기질은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가장 이상적인 이에 가깝도록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일반인 성인이 되듯이 알겠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이 지문은 그렇게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예요. 자, 수교란 용어, 이 전문 용어의 정의를 봐야죠.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맡던 사건을 해결해.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교는 하나의 뭐야? 법령인데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지침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보니까 괜찮았어.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거 적용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거야. 유용하다고 하겠는데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 돼요. 자, 그래서 느낌 봐보죠. 이 법제의 폐단을 정화하는 건 기질병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수교에서 록으로 가고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문제점이 없는 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 거쳐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면 대전이야. 이거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별로 없어. 그러면 록이 되는 거고요. 이 록에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대전은 뭐에 가까운 거야? 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구이잖아. 아까 법칙이자 원리라며. 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질을 완벽하게 해결한 거예요. 기질의 병폐를. 자, 그래서 성종 때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복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때 대전이잖아, 대전. 대전들의 모면.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있는 법들은 영구히 시행할 만한 거예요.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문단 경국대전 얘기입니다.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정년을 거친다. 수교, 록, 대전의 과정을 거친 거죠. 폐단들을 다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양법 미라에서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적을 데가 없구만. 여기 앞에 어차피 했으니까 지울게. 육문단 해보시면 우리가 이 경국대전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여기에 실린 건 양법미라고 해서 더 이상 수정하는 게 아니죠. 영구히 시행할 만한 법들입니다. 이미 많은 정년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에 가까워진 겁니다. 실제로 경국대전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개정되지 않았어요. 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정성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정성원이라고 부르는 건 함부로 고칠 수 없었어요. 왕도에 근접한 거예요. 이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조정성원이라는 건 뭐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칠 수 없는 거고 어떤 왕이라도 국왕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조정성까지 났습니다. 자, 질문단 볼게요. 그래서 율곡의 법제 경우는 조정성원을 번역하자는 게 아니야. 조정성원을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세금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좀 피폐하게, 이 관리들에게 유리하게 이런 어떤 조세,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폐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정성원이 아니죠. 폐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을 정도의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 그걸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게 기니까요. 그래야 조정성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정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선왕의 법이라고 멍청이들이 조정성원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율곡 2의 주장은 뭡니까? 조정성원을 변혁하자는 게 아니야. 선왕의 법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 폐단이 있는 법들이 있어. 그걸 개혁하자는 겁니다. 선왕의 법이라고 다 조정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16개, 여러분들 17개 정도의 정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딱 2.5개 정도 됐죠? 그럼 요거 갖고 이제 나머지 우리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봐야죠. 자, 1번 볼게요.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또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어야 돼요. 수교와 의계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2번 정도 맞는 얘기고요. 13번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경국대전은 확정되는데 뭘 개정돼요? 개정된 적이 없다니까요. 5번이 정답이죠.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잖아. 뒤쪽에 정답이 있다니까. 왜? 2번, 3번, 4번이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합니다. 평가원에서는요. 자, 그 다음 5번.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추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제 개혁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보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10번 정보. 네, 맞아요.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한 거야. 선조도 선조. 선왕의 법을 개혁하여서 건의한다. 이와 기에 대해 지금 선조가 잘못된 견해 제시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11번 정보예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정답 2번이에요. 권세가들이 문제인 겁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라요. 권세가들이 선왕의 법이라고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왕의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성원이 아니라 폐단이 있는 법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사례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자, 숙종 25년. 자, 쫄지 마세요. 항상 지문의 독해의 포인트와 연결 질문됩니다.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사건이 벌어졌네요.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대립하죠. 지금. 왕의 해석과 숙종의 해석과 대신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어. 경국대전은 역대 선원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한 성스러운 규범이다. 조정성원이라는 얘기죠.
14번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국가행의 법을 잘못 적용하려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범이 나라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경국대전 한번 보죠.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거야. 또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다. 또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숙종은 요걸 적용한 거예요. 그죠? 사형에 처한다 요 얘기죠. 왜냐면 숙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리는 이유는 이 경국대전, 그러니까 이거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숙종은 요걸 적용하는 거니까 둘 다 사실 근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 해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달을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숙종은 어쨌든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봤으니까, 그죠? 달을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사실은 1번이죠?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으려요? 아니, 이 대명률을 적용하려 하잖아. 근데 경국대전에 대명률 적용하라며. 그러니까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국대전을 적용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에 달을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대명률 따르라고 그랬잖아. 아니, 경국대전에 나와 있잖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단지 그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가 갈린 것이지 둘 다 대신들이든 숙종이든 경국대전을 따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린 거예요. 나도 양법미의적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고 보면 지금 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갑을 곤자가 죽여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알겠지? 선비 의료처벌 곤자가 죽게 한 죄는 사형이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둘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것을 적용하냐가 갈린 것이지 숙종도 엄연히 뭡니까? 이 대명률의 형법을 적용한 것은 조종성언을 따르는 것이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선생님이 풀었던 이 과정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문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연습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국어는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서는 한 지문 한 지문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풀지 말고요. 반드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독서를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선배들이 그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보시고 중간에 퀴즈 있었어요. 그거 주간 테스트 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 자, 다음 시간 독서는 우리 사상 철학 지문, 그 담화 표지. 일단 담화 표지부터 얘기하고요. 요거 뒤에 이제 우리 담화 표지 얘기하고 사상 철학 지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생하셨습니다.